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당진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한 명을 자취방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홍기호 충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상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도의회 당진 출신 홍기우 의원입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혹한 학교 폭력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과 함께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의 시간도 좀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는 학교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좀 무거운 주제인데 어떠신가요? 학교 폭력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충남 방송에도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전공이 경찰학이나 범죄학 이쪽이다 보니까 우리 충남 지역에서 범죄라든지 일탈, 비행 이런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많이 이제 출연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제가 출연을 거의 안 했다는 거는 그래도 네, 충남 지역에 우리 범죄 현상이 그나마 좀 감소했구나라는 생각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흉폭한 용서할 수 없는 학교 폭력이 우리 당진 지역에서 발생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해자에게는 교화를 그리고 우리 피해자에게는 빠른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학교 폭력 근절을 대책을 위한 우리 거시적인 그런 정책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최근 이제 당진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부터 조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요? 지난 24일 경이죠. 2시 40분 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 한 명을 7, 8명에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해가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동급생이 새벽 시간에 불러내서 폭행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폭행의 원인이 굉장히 놀랍게도 가해 학생 중에 일부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의 여자친구와 건강 검진을 위해서 간 피해 학생과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이제 폭행을 가했죠. 주장인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심지어 7, 8명이 돌아가면서 집합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픈 곳을 물어본 다음에 어느 곳이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그곳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라고 이제 피해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피해자는 이제 얼굴이 이제 붓고 어금니가 깨지고 그리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8명이서 1명을 2시간 가까이 가둬두고 이제 폭행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범죄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 걸까요, 의원님? 예, 과거 학교 폭력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나 왕따 정도 그리고 힘이 센 학생의 주먹 다짐 이런 단수 폭행 정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
학교 폭력은 이번 사건만 들여다보더라도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좀 무시한 채 그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온갖 방법으로 성인 범죄의 수준만큼 높아졌다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자신의 행위에 무감각해지고 있고요. 그 범죄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세부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집단화 그리고 흉포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일회성의 그 단순 폭력이 아닌 그 지속적인 가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 학교 폭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최근 사건들을 보면 그 갈수록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SNS나 메신저 등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수치심과 정신적 모욕감 등을 주는 정서적 폭력까지 이렇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괴롭힘은 그 남들의 눈에 잘 띄지가 않죠. 그래서 주변에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특정한 장소가 아닌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폭력보다 피해가 더욱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좀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 걸까요? 보면 성인 범죄보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처벌의 한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학교 폭력에 대한 수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학교 폭력 검거 현황을 보면은 2012년에 그 검거 인원이 23,877명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해이죠. 2012년도가. 네. 근데 그 해에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서 2012년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하게도 꾸준히 그 감소하면서 2015년 검거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한 검거 학생 수가 12,495명으로 감소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후에 다시 2017년 14,000명으로 이제 다시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그 최근에 2012년도에 가장 높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충남 방송에서도 이슈 토크를 통해 가서 이제 다룬 우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든지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흉폭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019년도 그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언어폭력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뭐 이와 같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새로운 범죄 수법, 즉 신종 학교폭력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수립했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현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학교폭력 전략을 모색해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뭐 전국적으로는 학교 폭력 사건이 조금 줄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충남 지역 상황으로 보면은 약간 늘었다는 통계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통계가 있나요? 예, 그 충남교육청이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표한 그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215명, 2%로 지난해 조사 대비 689명, 0.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4.4%로 그 중고생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해 그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학교 폭력 유형별로는 그 언어 폭력이 53.9%로 가장 많았고 그 집단 따돌림이 38.4%,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15.4%, 스토킹 13.1%, 신체 폭행이 13% 등의 순으로 그 정서적 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그 사회적으로 그 학교 폭력이 경각심이 강해지면서 직간접적인 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그 집단 따돌림과 언어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은 좀 놀라운 것이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는 점이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그 의원님께서 조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많이 이제 해오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과거에는 저희가 연 2회 하면서 연 2회에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1차는 전수조사라고요. 네. 2차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번에 1차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 학년에서 높게 나온 비율이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저학년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설문 기법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면서 응답률을 높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감정 조절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가 이제 큰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 발육이라든지 2차 성장이 굉장히 요즘에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 콘텐츠를 우리가 쉽게 노출되고 있는 그런 환경. 근데 이런 저연령층에서 이런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폭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청소년기에 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주변에서 이런 학교 폭력을 발생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사회 환경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러한 청소년기를 거친 이러한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삶도 당연히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에 그런 학생들은 이제 결손이라든지 빈곤, 폭력 등으로 또 다른 이제 가정 문제로 이어지는 이제 단초가 되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그런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네. 의원님, 이번에 당진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 범죄의 유형이 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이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예, 우선은 학교 폭력이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징계 조치는 1항부터 9항까지가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다음 항으로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등의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중대한 상황의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에 이르는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학폭위라고 주로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교수님, 학폭위가 제대로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인지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인지한 경우, 두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 인지한 경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형사벌하고 징계벌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먼저 인지했던지 학교에서 인지된 이상 학교 폭력 발생의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기 이전에 대책위를 구성해서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 신속하게 이런 처벌이 이루어져야죠. 이 범죄라는 거는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 엄격성, 즉 확실하게 처벌이 되고 빠르게 처벌이 되고 엄격하게 처벌될 때 이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이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결과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을 이어갈 테고요. 정작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 이 피해자는 배제된 채 오히려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현상을 이제 주변의 학생들이 보게 되면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학교 폭력을 방조하는 더 쉽게 노출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대책위 구성 자체가 또 지역사회의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봐주기식의 처벌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전문가들로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학교 폭력과 같은 이런 민감한 사항에서는 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성 자체에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이제 구성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보니까 폭행 가담자 중 일부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 학교라는 제도권에 밖에 있으면 사실은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대책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우선 교수님께서도 아까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초등학생 16,422명, 네. 중학생 9,129명, 고등학생 24,506명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것은 2012년에 2,055명에서 2016년에는 5,125명으로 4년 사이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학교 폭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도 폭행 가담자 중 일부가 학교 밖 청소년인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밖에서 관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 교육당국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를 강화를 하고 학교 상담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학업 중단을 최대한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졸업할 나이까지는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지도와 직업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기관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재학생에 준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이 지원되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취업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보니까 청소년기에 이러한 이제 학교 폭력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학창 시절 단순한 장난 정도로 치부를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상처로 남아서 자존감은 물론 자아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정신적인 충격은 자살뿐 아니라 향후 성인으로 자라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2018년 교육 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636개 교회 전문 상담교사는 2,6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되면서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에 대해 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배치율은 6.4%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학교 내 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특별교육기관은
17년 기준으로 전국에 6천 곳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전국에 28곳으로 그나마 기관에 머물면서 그 전문 상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정원이 30명으로 그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을 갖춘 피해자 중심 치료기관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교수님 보니까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인데요.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가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이제 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관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솜방망이 처벌이 그 청소년에게 그 재범의 확률을 높이고 있다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소년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갔을 때 범죄가 얼마 정도로 이어질 수가 있냐. 이제 그거를 보면 통계를 보면은 통계가 정확하게 이제 있나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 경찰청 통계라든지 법무부, 그 대검찰청, 네.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40%라고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그 밝히고 있고요. 네. 자, 실제로 2010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즉 재범률을 얘기하죠. 네. 성인보다 2배 많습니다. 정확하게. 그런가요? 예. 더욱더 놀란 것은 그 대검찰청 범죄 문서 통계를 보면요, 네. 2017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 중 90%가 1년 안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성가족부 통계를 한번 봐볼까요? 네.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요, 18세 이하의 소년 범죄 유형 중 재산범죄,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산범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력범죄, 살인, 강도, 폭력을 이야기하죠. 네. 이거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계에서 저희가 그 시사하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범죄가 더욱 흉폭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 두 번째는 낙인 효과입니다. 사회적 낙인. 자, 이런 그 사회적 낙인이 그 재범죄를 그 재비행을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범행을 범했을 때 강력한 처벌과 별도로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적절한 양육이라든지 관심, 지지를 통해서 재비행을 예방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좀 두 분이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뭐 이런 주의신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우리 2017년도에 부산 혹은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때 학교 폭력에 대한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네.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네, 이 스티커에서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관악산 또래 집단 폭행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또 부문청원. 네. 예. 자, 이렇게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 최고조에 이르고 있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경각심도 높일 수 있고요. 자, 이 속에서 그동안 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 폭력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런 가해자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소년법의 취지는 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바탕엔 그 청소년 범죄는 그 자신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최근 그 소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 비해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흉포화되면서 그 소년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개정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그 판단력이 부족한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그 알 만큼 아는 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한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범죄 억제를 위해서 형벌의 양을 늘리는 그 중형주의 형사 정책은 그 쉽고도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벌이 경미한 소년법 외에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그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에는 응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이고 경미한 제재 수단을 가하는 것이 그 범죄학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이론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년법 개정 논의는 신중하고 차분한 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법은 한번 개정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그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청소년 범죄 예방 사실 쉽지 않죠. 말은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자, 그 지금 우리 학교 폭력 대책을 보면요, 이 가해자하고 피의자를 놓고 봤을 때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제 좀 미흡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요, 가해 학생 집단하고 피해 학생 집단별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너도 아팠어? 나도 아팠어. 너 그렇게 아팠을 때 어땠어? 나 이랬어. 너 속상했겠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치유가 돼요. 피해 학생들끼리 집단이 모여 있을 때는요. 근데 이제 가해 학생들이 집단이 모여 있을 때는요, 그 속에서 범행을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범행을 학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해자, 피해자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피해자 집단끼리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 집단을 한 군데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악영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한 집단을 많은 인원을 놓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시간 같이 하셨는데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저는 그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뭐 세심한 그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문 상담교사 확충이라든가 그 제도적 보완,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시설 확충 및 개선, 법령 검토 등 그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그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 이렇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저하고 이렇게 두 분하고 함께하는 건 처음인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뭐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부족한 거 제가 또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 학교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교육위원이시라 하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진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그 정책을 또 개발하시는 이제 그런 주요한 그 위치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런 대화 속에서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이 같이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뜻깊은 자리였고, 향후에도 뭐 이러한 그 자리가 있다 하면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구성돼서 이렇게 그
논의를 이룬다 그러면 더 긍정적인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뜻깊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예방될 수 있도록 두 분이 많이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법과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접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 이슈 특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